자, 안녕하세요. 네, 위켄 리뷰 세 번째 시간이죠. 저랑 수업하는 건, 그죠? 네. 그 매주 찍고 있는 위켄 리뷰 잘 보고 있나요? 좀 필요할 때 한번 찾아서 들어보고 공부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우리 시즌2 교재 거기 보면 이제 70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17번이었죠. 17번 문제고요. 관련 작품은 이제 EBS 연계였던 그 한용운의 수의 비밀이라는 지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보기와 관련된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접근하고 풀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일단 보기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보기를 바탕으로 선지에서 보기의 논리 관계와 선지의 관계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걸 먼저 체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에 들어가서 지문의 정보를 읽은 다음에 마지막 판단을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푸는 문제풀이 순서와는 달리 보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기로 풀어가는 방법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야 이제 오답도 줄어들고요. 보다 정확하게 근거를 찾아서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를 활용한 작품 이해 문제인데 다들 책 펴서 보고 있죠? 수의 비밀 17번.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역설이라는 말이 먼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어. 두 번째 문장.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부인하고 있대. 그렇죠? 임의 부재와 연관되어 있는 화자의 태도가 일단 제시가 되고 있죠. 세 번째. 이러한 부인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드러난대. 그렇죠? 그래서 지연이라는 말도 일단 등장을 하네요. 자, 마지막 문장 볼까요? 하지만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제가 수업 중에도 강조했지만 자기 정화라는 것이 동반됨으로 해서 그 결과 인과관계 문장으로 읽어보면 그 결과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의식 주체적 선택 그리고 극복의지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즉 어떤 행위가 중간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없다면 그 행위는 주체 선택이자 극복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런 논리관계 문장이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기를 읽은 다음에 1번 선지에 들어가 보니까 1번은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지연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선지는 지연을 끌어와서 선지를 만든 거구나. 별로 이상할 건 없군. 됐죠? 자, 2번을 보니까 짓다가 놓고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시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옷을 완성한다는 것은 곧 이 옷을 입혀줄 만한 힘이 없다는 걸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옷을 완성하지 않는 건 옷을 짓는 동안에는 임을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죠. 옷의 완성은 곧 임의 부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하면 옷을 완성하지 않음 이 말은 임의 부재를 뭐 하는 거?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설명도 옳은 설명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2번이 옳다면 2번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선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번 선지죠.
5번을 읽어보니까 짓고 싶어 다 짓지 않는 것. 5번 선지에는 짓지 않는 것이 나오죠. 이 짓지 않는다는 말은 위에 있는 옷을 완성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니까 5번 선지에서도 지연이라는 말이 뒤에 나오면서 역시 맞는 선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남아있는 건 이제 3번과 4번 선지인데요. 제가 아마 3번을 수업 중에 강조한 적이 있을 겁니다. 3번을 보게 되면 논리관계가, 자, 3번. 자, 어떤 시구는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뒤쪽 선지에서는 주체 선택과 극복이라는 말이 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복이랑 비교해 보죠. 자, 주체 선택과 극복이 보기의 마지막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선지 3번에도 맨 뒤에 이렇게 등장을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주체 선택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자기 정화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즉, 자기 정화가 있어야만 뒤쪽에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일종의 인과 문장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3번 선지 앞쪽도 자기 정화라고 하는 세모가 나와야만 3번이 맞을 수가 있겠죠? 저는 읽어보도록 하죠.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마음이 아프고 쓰리다. 자, 이거는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마음이 아프대. 쓰리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시어는 일단 우리가 부정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흔히 우리가 자기를 정화시켰다. 이 말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당연히 긍정이죠. 즉, 시를 처음에 읽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선지랑 보기를 대입해 보면 자기 정화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이 앞에 왔을 때 뒤쪽에 있는 주체 선택과 극복이 가능한데 3번 선지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쓰리대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와서는 뒤쪽에 있는 주체 선택과 극복이 올 수가 없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보기에서는 세모가 긍정적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3번 선지에서는 이 부분에서 부정이 오니까 이게 일단 틀렸겠군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시의 문맥을 보면서 아 정말 이게 부정적인 뜻이군 그러니까 3번이군 이렇게 푸는 과정이 보다 시간이 줄면서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푼다고? 1번에 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다는 걸 찾고 막 읽어보고 보기랑 비교해보고 그런가? 그렇겠지? 2번도 막 비교해보고 이러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중간에 실수로 오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확히 이제 보기와 선지 비교로 선지에 대한 잘못된 문장들을 찾아서 그 문장을 확인하면서 답을 찾는 쪽으로 풀이 과정을 잡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보기 문제에서는 이 보기와 뭘 비교해라? 선지를 먼저 비교하자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반드시 답이 나오지는 않지만 답으로 의심되는 선지들이 가끔씩 눈에 보이니까 그걸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오답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잠깐 보죠. 우리 교재에는 앞부분에 문학이 있고 독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미리 말했지만 이 독서와 문학은 정규 수업 때 일단 다 소화가 됩니다만 교재 뒤쪽에 있는 문법 파트는 각자 일단 여러분이 풀어보라고 수업 중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풀다 보니까 설명 없이 혼자 풀다 보니까 질문이 또 많이 들어왔었죠. 그 중에 하나, 자, 시즌2 교재 페이지는 97페이지고요. 거기 있는 이제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3번 문제는 지난 6월 평가원에 나왔던 아는 문장, 암긴 문장과 연관되어 있는 똑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아는 문장, 암긴 문장에 대한 연습이 잘 되지 않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답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수업 와중에는 제가 아는 문장과 암긴 문장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고 풀라고 설명을 해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모두 다 문법 수업을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가끔씩 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 일단 암긴 문장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고 있습니까? 기억과 리을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기억 문장을 보니까 내가 빌린 몇 개의 문장만 제가 일단 분석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그렇게 분석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고 이러시면 되겠죠? 자, 내가 빌린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다. 전체 4개의 문장이 있지만 2개 정도만 일단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장, 우리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어디에? 극장에 도착했다. 이런 문장이 있네요. 그렇죠? 자, 봅시다. 자, 어떤 선지가 밑에 나오고 어떤 설명이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암긴 문장에 대한 보기가 나왔을 때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여러분이 먼저 예문, 즉 보기에 나와 있는 거죠.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예문을 여러분이 배웠던 문법 지식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분석이 끝났으면 이걸 선지에 비교해서 이게 맞고 저게 틀렸구나를 한 번에 찾아야 돼. 근데 보통 아이들은 이제 문법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선지 1번을 읽어. 기억은 어떤 문장이고 성분이 뭐가 빠져 있군. 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읽는 순간 그 선지에 대한 개념이나 선지가 요구하는 정보가 머리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기억 문장을 읽을 때 선지를 읽었던 그 정보가 분석을 방해하게 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깨끗한 정신으로 기억을 먼저 분석을 해서 선지에 들어갔더니 내 분석과 다른 선지가 있네? 그럼 그게 답인 겁니다. 아시겠죠? 즉 선지의 오류 또는 선지의 잘못된 설명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문을 먼저 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문을 분석할 때 볼까요? 저는 먼저 이걸 찍습니다. 것이다. 첫째 뭐 하라고요? 전체 문장의 뭘 찾아라? 서술어를 먼저 확인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항상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 얘가 필요로 하는 뭐가 있어? 필수 성분들이 있죠. 알겠니? 서술어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죠? 서술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아는 문장을 먼저 뭐 하자? 완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것이다. 이다는 몇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 그럼 뭐가 필요하죠? 앞에 주어가 필요하죠? 주어를 찾죠? 찾아보니까 자전거는 얘가 주어구나. 자, 그러면 일단 아는 문장은 완성이 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남아있는 글자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는 문장을 먼저 완성한 다음에 남아있는 글자를 하나씩 보는 거죠. 이때 필요한 문법 지식이 뭐죠? 네, 전성어미야. 알겠니?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 그 다음 단계죠?
자, 남은 단어에서 뭘 찾는다? 전성어미를 찾는다가 됩니다. 물론 서술절이나 또는 인용절이 있긴 하지만 서술절은 이 과정에서 발견이 될 거고요. 인용절은 거의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관형절, 명사절, 부사절 세 가지를 찾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합니다. 계속 해볼까요, 일단? 자, 그러면 내가 전성어미 없죠? 빌린에 보니까 니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보입니다. 그렇죠? 내 없고 친구의 없고. 그러면 전성어미가 있는 그 단어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뭐 해주면 돼? 묶어주면 이게 바로 안긴 문장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전성어미를 찾아서 이 전성어미를 기준으로 뭘 찾는다? 이제 안긴 문장을 완성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완성을 해보면 내가 빌리다. 뭘 빌렸지? 자전거를 빌렸구나. 됐습니까? 그러면 관형절이 안겨있다도 맞는 말이고 안긴 문장에는 목적어가 빠져있다도 맞는 말이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문장을 완성하다 보면 빠진 성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해볼까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첫째, 도착했다. 도착했대. 어디에? 극장에. 얘가 부사어죠. 주어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 우리는 도착했다. 어디에? 극장에. 언제? 전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해서 이제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아는 문장을 1부터 4번까지 해서 아는 문장을 일단 완성했으면 그 다음 단계 남은 단어에서 전성어를 찾는 거죠. 찾아볼까요? 없죠? 여기 뭐 있습니까?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전성어미를 기준으로 이만큼 묶어주면 얘가 이제 안긴 문장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안긴 문장의 이름은 전성어미의 종류에 따라가기 때문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면 관형절, 명사형 전성어미면 명사절입니다. 맞죠? 그럼 일단 이게 명사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문장을 완성해 보니까 공연이 시작되다. 성분은 빠진 게 없군요. 맞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관형절 같은 경우에는 관형절이면 문장 내에서 문장 성분 관형어로 쓰입니다. 그 외에는 문장 성분이 될 리가 없어. 마찬가지로 부사절은 문장 내에서 부사어로만 쓰이죠. 단 명사절은 문장 성분이 정해진 게 아니라 뒤에 붙는 조사 또는 수식의 여부 등등에 따라서 다양한 성분으로 다양한 문장 성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주어가 되기도 하고요. 목적어 되기도 하고 관형어 되기도 하고. 됐습니까? 자, 관형어를 확인하는 방법은 쉽죠. 묶인 부분 뒤에 체언이 오면 그리고 명사절이 체언을 수식하면 무슨 어? 관형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절이지만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장 성분은 관형어로 기능을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명사절은 뒤에 있는 조사 그리고 체언 수식 여부 등등을 통해서 문장 성분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뒤에 있는 두 개의 문장들도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서술어 찾고 앞에 주어 찾고 남아있는 문장에서 안긴 문장을 찾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자연히 답은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디귿 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문장을 찾으라고 해주면 서술절은 전성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볼까요? 조금 문장을 줄여서. 영수는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 자, 볼까요? 똑같은 방식이야. 전체 문장의 서술어, 길다. 뭐가 기니? 주어 찾아야죠. 손가락이 길다. 그럼 끝났죠? 손가락이 길다. 남아있는 걸 살펴봤더니 전성 의미가 없어. 근데 뭐가 있는 거야? 주어가 또 하나 있는 거죠. 자, 밑에 거랑 비교해보면은 도착했다. 누가? 우리가. 남아있는 문장의 이 앞쪽에 찾았던 주어 앞쪽에 주어가 왔습니까? 없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어 서술어 찾은 다음에 바로 그 앞쪽에 새로운 주어가 등장할 때입니다. 알겠니? 이때는 주수를 찾았는데 새로운 주어가 있네? 그럼 뒤를 뭐 해줍니까? 묶어주죠. 알겠니? 그래서 처음에 찾았던 주어 서술어 이외에 앞에 주어가 한 번 더 나오면 뒤를 묶어서 뭘로 만들어줘? 아, 이게 서술절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밑에 거랑 비교하면 알 수 있겠죠? 주어 서술어, 근데 그 앞쪽에 주어가 없죠? 그럼 이걸로 아는 문장은 완성이 된 겁니다. 반면에 위에 거는 주어 서술어, 그 앞에 주어? 그러면 뒤를 묶어주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주의할 게 우리가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보호만 주의해주면 서술절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암기 문장에 대한 문제 그 난이도가 옛날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답률도 꽤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즉 다시 말하면 누구나 공부를 해서 조금씩 맞춰가는 문제인데 나만 틀리면 상대평가에서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맞추는 게 등급의 유지라든가 점수 획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암기 문장 정도는 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방금 설명드렸던 그 방식대로 다양한 문장들을 분석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모르면 질문도 하고 해서 암기 문장 문제는 다 풀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